그는 자기가 얽혀버린 비참한 시신을 보았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동요된 마음으로 자신의 약함에 한계가 없음을, 그리고 100배 양보하더라도 자신이 맥팔레인의 중재자에서 무력하고 돈도 받아 처먹은 공범으로 전락했음을 깨달았다. 그때 조금도 용감할 수 있었으련만 용기 따위는 남지 않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인 갈브레이스의 비밀과 장부책에 적힌 저주스러운 내용이 그의 입을 막았다. 시간이 흘렀다. 학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우르난 그레이의 신체는 이 팀 저 팀으로 넘어갔고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리처더스는 머리를 손에 넣고 기뻐했다. 그리고 자유의 시간이 오기도 전에 베트스는 그들이 이미 안전해졌음을 알아차리고 환희로 몸을 떨었다. 그는 이틀 동안 점점 커져가는 기쁨 속에서 끔찍한 변이의 해부 과정을 지켜보았다. 셋째 날 맥팔레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파서 못 나왔노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원기왕성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여 빠진 시간을 벌충하기로 결심한 모양이었다. 특히 리처드슨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충고와 조언을 해주었고, 조교의 칭찬에 힘입은 학생은 야심찬 희망에 부풀어 올라 벌써부터 손에 쥔 메달이라도 보는 것 같았다. 그 주가 끝나기 전 맥팔레인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베트스는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비열함을 잊었다. 그는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재배치하여 건강하다 할 수 없는 자부심을 안고 이 사건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한 패는 가끔씩밖에 보지 못했다. 물론 그들은 수업 시간에 만났고 K 선생에게서 함께 지시를 받았다. 때로 그들은 몰래 한두 마디 말을 주고받았으며 맥팔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고 유쾌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심지어 페트스가 그에게 자기는 사자와 함께 있기로 점지어졌으며 결코 양이 아니라고 속삭였을 때조차도 그저 미소 지으며 침묵을 지키라는 신호만 보낼 뿐이었다. 마침내 두 사람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할 만한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 또 한 번 K 선생에게 재료가 떨어진 것이다. 학생들은 해부를 갈망하고 있었고 언제나 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선생이 짊어질 책임이었다. 같은 시기에 글렌코스의 전원풍 묘지에서 장례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시간은 문제의 장소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다. 묘지는 사람들의 주거지에서 벗어난 내거리 위에 있었고 6그루의 삼나무 방벽에 둘러싸여 우묵하게 팬 땅이었다. 이 시골 교회를 둘러싼 정막을 깨트리는 소리라곤 인근 산속에서 들려오는 양 울음소리, 양쪽으로 하나는 자갈을 굴리며 커다랗게 노래를 부르듯 흐르고 또 하나는 퐁당퐁당 건너뛰듯 슬그머니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 산더미처럼 솟아오는 나이든 꽃 밤나무에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일회에 한 번씩 울리는 종소리와 선창자의 노랫가락뿐이었다. 관습적인 신앙의 의무에 따라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앞서 모든 사람이 되살아나리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옛 무덤의 두루마리와 나팔, 참배자와 조객들의 발에 다져진 오솔길,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바친 곡물과 비문을 멸시하고 그 신성을 더럽히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의 일부였다. 도저히 존중받을 수 없는 시체 도둑들은 애정이 보통보다 끈끈하고 혈연이나 교우 관계가 전체 교구를 하나로 묶어주는 시골 이웃에 끌리곤 했다. 이런 곳에서는 시체 도둑질이 쉽고 안전하니까 먼 미래에 다시 부활하길 기대하며
기쁘게 땅속에 누웠던 시체들에게 등불을 밝히고 삽과 곡괭이를 이용한 급하고 두려운 부활이 찾아들었다. 관이 뜯기고 수위가 찢겨 나가고 삼배에 쌓인 슬픈 시신은 달빛도 비치지 않는 샛길로 몇 시간이나 덜컹거리며 실려가 마침내 눈을 크게 뜬 사내 아이들 앞에 노출되는 극도의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베트스와 맥팔레이는 죽어가는 양 주위를 맴도는 두 마리 독수리처럼 그 녹음에 쌓인 고요한 안식의 장소에서 무덤을 열어 젖힐 작정이었다. 어느 농부의 아내로 한평생 오로지 맛좋은 버터를 만들고 독실한 대화만 나누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자가 자정의 무덤에서 파내어져 죽어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생전에 일요일마다 경의를 표하던 먼 도시까지 실려갈 예정이었다. 가족 옆에 마련된 그녀의 자리는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비어 있을 것이다. 순진하고 덕망 높은 그녀의 신체는 해부학자의 지극한 호기심에 노출될 것이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오후 느지막이 외투를 단단히 감싸고 독한 술병을 챙겨 들고 길을 떠났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갑고 후려치는 듯한 장대비였다. 이따금씩 돌풍이 일었지만 그래도 쏟아지는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저녁 시간을 보낼 페니키까지는 술이 있어도 울적하고 조용한 길이었다. 그들은 한번 멈춰서서 교회 묘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무성한 덤불 속에 도구를 감추고 다시 한번 어부의 회합에 들러서 화덕 앞에서 술잔을 부딪히고 이제까지 위스키만 마셨으니 변화를 줄 겸 해서 에일도 한 잔 마셨다. 여행의 종착지에 다다라서는 마차를 마구간에 들여놓고 많은 건초를 먹이고 쉬게 했으며 두 젊은 의사 양반은 사실에서 이 여관이 제공하는 최고의 식사와 포도주 앞에 자리를 잡았다. 환한 불빛, 타오르는 장작불, 창문을 두드리는 비, 한기, 앞에 놓인 부조리한 작업이 식사의 즐거움에 흥취를 더했다. 한 잔씩 마실 때마다 그들의 충정은 고조되었다. 곧 맥팔레이는 동료에게 금화 한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그는 말했다. 경의의 표시라네. 친구끼리 이런 사소한 편의 정도야. 베트스는 그 돈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우렁찬 목소리로 소감을 외쳤다. 자넨 대단한 사람일세. 난 자네를 알기 전까지는 얼간이었어.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난 자네와 케이 덕에 버젓한 사내가 될 거야. 맥팔레이는 갈채를 던졌다. 그러고 말고 사내라 말해주겠는데 요전날 아침에 내 뒤를 받쳐줄 사내가 필요했지. 그 저주받은 시체를 보면 새파랗게 찔릴 몸집만 크지 시끄럽게 짝이 없는 40살짜리 겁쟁이만 몇 명 있었어. 하지만 자네는 그렇지 않아. 자넨 머리를 굴렸지. 자네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네. 그러자 베트스는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아무렴 왜 안 그렇겠어. 내일도 아닌데 말이야. 한쪽에서는 혼란밖에 얻지 못할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자네의 감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안 그래? 그렇게 말하고서 그는 주머니를 두들겨 금화가 잘그랑 소리를 내게 만들었다. 맥팔레이는 이 불쾌한 말에 약간 경각심을 일으켰다. 어쩌면 젊은 동료를 너무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고 후회했는지도 모르지만 베트스가 계속해서 이런 자화자찬을 그것도 꽤나 시끄럽게 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가로막지 못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난 목이 매달리고 싶지는 않아.
실질적인 얘기야. 하지만 맥팔레인, 뭐라고 해도 난 경멸감을 가지고 태어났거든. 지옥이니 신이니 악마니 옳고 그름, 원죄와 범죄, 기타 등등 모든 고리타분한 호기심의 화랑. 어린 녀석들은 그런 것에 겁먹을지 모르지만 자네와 나 같은 남자 중에 남자들은 그런 것을 멸시하지. 자, 그레이를 추억하며. 이 즈음에는 꽤 시간이 늦어 있었다. 명령에 따라 마차가 양쪽 등을 다 밝게 켠 채 문간에 나와 있었고, 더 젊은이는 계산서를 지불하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피블스로 간다고 말해 놓았고 마을 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그 방향으로 말을 몰았다. 그리고 마지막 집을 지나친 다음에 등을 끄고 온 길을 되돌아가서 글렌코즈를 향하는 샛길로 빠졌다.